세계화 K 시간이죠.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민주당 이렇게 무능하다니. 여기 민주당 아니고 미국 민주당인데 내가 왜 연립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속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고 막 그러니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기는 싸움을 와 갖다 바쳤죠. 기사고 갖다 바쳤어요. 트럼프한테. 아니 지금 제가 왜 흥분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셧다운, 그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돈을 못 줘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은 휴직하고 알바하고 뭐 배달 뭐 뛰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공, 미국은 이제 비행기 없으면 또 못 움직이는 너무 넓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10%가 지금 같이 셧다운되는 그런 위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와 공화당 책임이란 여론이 우세했는데, 그렇죠. 그럼 버티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오바마 케어 그 연방 보조금이 어쨌든 올라갈 테니까 내가 100만 원 내던 거 한 300만 원 내면은 그때 누구 욕하겠어요? 트럼프를 욕하죠. 그런데 이 좋은 재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 이 바보 같은 민주당이 셧다운, 야 이거 빨리 종료시켜야 돼. 우리는 너무 착한 어른들이어가지고 그 아이들 굶는 거 못 보겠어. 이래서 그냥 덜컥 네 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상원 다 통과하고 어제 트럼프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사인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셧다운 상태는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상황인데, 예, 셧다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사실 왜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11월 4일. 우리가 왜 셧다운 하면 항상 그 셧다운을 야기한 야당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달랐단 말이에요. 좀 달랐죠. 여론도 달랐어요. 여론도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가지고 무려 2,400만 명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계속 민주당이 조금 잘 가지고 가줘야 된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덜커덩 이걸 내줘 버린 거죠. 그렇죠. 예, 뭐 정신 승리는 하더라고요. 오바마 케어를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켰다. 공론화. 예,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공은 다시 공화당으로 넘어갔으니 12월 중에 우리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어차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장 안 해줄 거였는데 계속해서 식량 보조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가지고 4,200만 명이 굶고 있는 걸 못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저희가 조람맘다니 네. 당선되는 거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뉴욕시장. 네. 네. 조람맘다니의 이 개혁을 과연 미국 민주당이 받아 안아가지고 제대로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게 아니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걸 왜 저렇게 스스로 망칩니까? 미국의 그 민주당.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미국 민주당 의원들 8명이 8명. 표를 내줘서 상원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 갔으니까 그 무의미한 건데, 이 8명이 한 명은 또 무소속이랍니다. 아, 2명인가요? 무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이제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내년 중간 선거에 그 의미 없는 사람들, 네, 안 나가는 사람들. 예. 상원은 100명인데 3분의 1씩 이제 물갈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씩 있는 그 선거에서 3분의 1씩 계속 이제 선택을 받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중간 선거 안 나가도 되고 이제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또 나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제 그 출마 안 할 거다. 네. 이제 정치 은퇴 선언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홀가분한 분들이 지금 다 공화당 쪽으로 가가지고 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전략적으로 미스 아닙니까? 미스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럴 지금 수가 있나? 예, 그 평가가 많이 갈리긴 한데, 근데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아요. 이거는 이번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티면 되는 한 달 예, 정도만 버티면 오바마 케어부터 올라가니까 가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게다가 추수감사절 27일 앞두고 항공 대란 벌어지면은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상황이 될 텐데 너무 그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네. 무능하게 바보 같은 그래서 짓을 하다니. 척 슈머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네네.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됐다. 왜 그 단속을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표단속을 못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네. 예능에서 엄청 많이 조롱하고 있어요. 밈에서요. 척 휴머를. 슈머. 예. 네. 빨리 은퇴하셔야죠. 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저쪽 민주당 얘기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기승전 트럼프로 이제 가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웬만하면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얘기만 하고 뭐 트럼프가 막 자기 자랑하면 추임새 넣어주고 막 이런 이제 앵커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앵커와 트럼프가 약간 논쟁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저희들이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우리는 그런 탤런트가 없다. 미안하지만 얘기했더니 그 폭스 앵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다. 우리도 유능한 미국인들이 많다. 뭐 뭔 소리 하느냐. 뭐 이렇게 거의 이제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마가 세력 일부에서 야 트럼프가 우리를 버렸어. 트럼프가 미국인을 싫어해. 이렇게까지 또 논쟁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트럼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하진 않아요. 네. 사안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심지어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도 다 읽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래야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현실이 보이잖아요. 숙련 노동자 없지 않습니까? 없죠. 미국도 똑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어려운 그 직업으로 안 들어와요. 극한 직업, 소위 네네. 말해서 네네. 더러운 직업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숙련 노동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사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했는데 정작 부흥시킬 사람이 없네? 네. 근데 이제 폭스뉴스 앵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아무나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제부터 미사일 공장에서 일을 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네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려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실이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이 당시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자고 각을 세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또 하나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중국 관련해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중국 주 오사카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 막말했죠. 네, 그러니까 폭스뉴스 앵커가 그 질문을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중국 나쁘지. 그런데 동맹국들이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해 먹어 이러면서 네. 갑자기 중국을 두둔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앵커가 또 그 얘기예요. 아니 중국 유학생들 60만 명이 스파이짓 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대학의 현실을 봐야 된다. 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그 시스템은 안 돌아간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합리적이 되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등록비도 두 배 막 낸다고 막 두 얘기를 배 하면서. 비싸게 받으니. 네, 그러면서 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야.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나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폭스 그리고 앵커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문제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봤을 언쟁. 때는 언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가 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껴하는 적은 없어요. 본인의 표를 위해서 이용을 했던 적만 있을 뿐이고 네. 여전히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 그 마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어떤 거죠? 마가는 내가 만든 거야. 맞아. 그 발언. 나만큼 마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마가 세력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들어올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내 소유물이야 거의.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 네. 라는 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이중성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지지자들이라고 우리가 통칭했던 네네. 마가 세력 내에 분열. 분열상을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1월 20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한 5년 된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이 피로감 어쩔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곧 내년 1월 되면 이제 1년이 돼 가고 있고 벌써부터 이것도 좀 이러다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가 진영 안에서 주요 파벌들이 한 6개라고 하고 일각에선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또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분열한다라는 일부 보도들도 있고 그런데 마가 파벌만 한 6개가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미국 언론에 언론에서? 따라 그런 분류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마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지금은 우리가 마가의 친화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화 프로세스? 친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마가가 발전하고 있고 아. 다양해지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계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트럼프가 갑자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또 마가랑 약간 대립이,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봤으면 좋겠냐면 네. 트럼프가 말 그대로 포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포퓰리스트예요. 그때 자기 이익에 부합한 되게 적합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마가의 그 파도를 타고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와서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결핍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네. 마가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마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미국을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부터. 트럼프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노선을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이제는 미국을,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면 너무나도 망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튀고 조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개최를 한 게 트럼프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 감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감각이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8월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지지 세력 마가라고 통칭되는 그 파벌 6개에 대해서 이제 분석 보도를 하는 8월에? 예, 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흔히 마가 하면 딱 떠올리는 쪽이 네.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네네. 예, 요 세력이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대중적인 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통 공화당 당원들도 있어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 네.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등장 이전의 공화당을 생각했을 때 요 정도의 막 나가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런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전향한 사람들. 네, 소위 말해서 미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처럼 소위 테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테크 있어요. 우파, 예. 예. AI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고숙력 노동자들 데리고 와서라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규제나 니들은 좀 풀어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원래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긴축 재정론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세력은 기독교적인 우파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주의고 전통적인 기독교주의자들. 그런 분들까지 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주변에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세력에 이득이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취사 선택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한다. 네. 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러스트벨트의 변심에 의해서 어부지로 된 것도 있는데 물론 그때는 대중투표는 여전히 힐러리가 282만 표 더 많이 가져갔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일부 약간 조짐을 보였던 건 사실이죠. 러스트벨트가 트럼프한테 많은 표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트럼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딱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우파들, 기술 우파들, 일론 머스크 대표적이고 뭐 페이팔 뭐 창립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실 마크 루비오 같은 지금 국무장관도 원래는 전통적인 공화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영어는 집에 놓고 출근하셨다가 다시 뭐 이게 영어 챙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크 루비오 보면은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 표정이 없고 트럼프랑 펜스가 아무리 뭐 열을 올리고 뭐 해도 그런가 보다. 일단 들어.
그리고 그 얘기 또 하고 추진도 하지만 자기 생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마크로 루비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다양한 특히 이제 또 복음주의 종교까지 우리나라에도 뭐 일부 약간 그렇죠. 세력들이 와서 퍼뜨리려고 하는 그 빌드업 코리아 저번에 사건이 났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트럼프 발언을 가지고 일부가 화가 나셨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카이치로 좀 넘어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뭐 자위대 파견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사가 굉장히 막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말 한 건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 뭐 사악한 이건 관영 매체는 아니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 같은데요. 사악한 마녀라면서 다카이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중국 관영이죠.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불을 지핀 자는 그 불에 타버릴 것. 이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온갖 거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일단 다카이치가 잘못한 건 맞죠. 네. 그렇죠. 그거와 예. 별개로 중국에서 좀 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전랑 외교라고 하는 늑대 전사 외교라고 했던 이런 외교가 다시 중국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전반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다 의견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그 사실 전랑 외교가 다시 부활했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사안에 맞게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위 조절. 네. 네네.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나라에 따라서. 예. 특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로 선출이 됐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안 보내면서 간을 보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워낙 친대만 성향이고 여자 아베고 사실 아베 있을 때 중국이랑 관계가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할게라고 봤는데 에이펙 정상회담 와가지고 정상회의 와가지고 사실 일본하고 중국이 정상회의까지 했어요. 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카이치 총리가 누굴 만났어요? 대만 대표를 그랬죠.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게 또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잖아요. 중국은 양안 관계, 네. 대만과의 관계에 언급이라도 입이라도 뻥끗하면은 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다카이치가 이 표현을 했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법을 만들면서 어떤 표현을 넣었냐면은 원래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평화헌법. 그렇죠.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라는 건 말 그대로 일본이 공격받을 때 일본을 방어하는 한에 있어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아베 때부터 사실 슬금슬금 이걸 네. 바꾸더니 그 뒤로도 마치 일본이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기시다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선제 공격 아니냐. 맞습니다. 네네. 근데 2015년 안보법에는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일본이 아니라 네. 일본과 가까운 타국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존립에 위기가 올 때, 일본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는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네. 그럼 그때 우리가 난리 났던 게 뭐냐면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고 그렇죠.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어머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네요. 이건 일본에도 존립위기예요. 라고 하면서 한반도에도 자위대가 올 수 있고 대만에도 자위대가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아베 총리가 2020년에 한마디 살짝 했다가 중국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어. 그때 또 이 표현이 나왔구나. 얘기했고 그 뒤로 사실 다른 총리들은 일명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갑자기 대놓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지금 논란을 보고 그 전랑 외교라는 단어를 어제 이제 CNN하고 뉴욕 타임즈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다시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을.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좀 길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름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나름이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1937년 난징 대학살 뭐 엄청 났잖아요. 뭐 3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30년대 일본이 침략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엄청나게 유린하고 대학살을 저질렀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37년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잔혹행위에 대한 중국의 쓰라린 기억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어쨌든 해설을 해놨어요. 이건 또 맞는 얘기죠.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뭐 경주에 왔을 때 시진핑과 그 다카이치가 무표정하게 만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 한마디로 양국 상황은 당분간은 굉장히 안 좋을 예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카이치가 조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가지고 우리 사이 좋아, 내가 이겼어 이러고 있는데 이 중국에 또 시비를 걸면 뭐 트럼프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건지 이게 좀 감을 못 잡는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믿는 구석이 트럼프가 아니라 네. 실무선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 사이에 국방 교류 협력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과 기시다 일 때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해 4월입니다. 그 미군 체계하고 자위대 체계를 통일한다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네, 네. 통일하면서 주일 미군 체계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자위대 체계도 바꿔가지고 서로 잘 이제 협력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금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거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저도 당시에 방송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주일미군 거기 있으니까 거기도 미군이 그 사령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격을 높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전을 한마디로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재구조화한다. 그래서 사령부가 뭐 또 그러니까 승격돼서 생겼나 뭐 이게 맞습니다. 예, 통합사령부로 바뀌었죠. 그 얘기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일본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끝나면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이 멈춰 있을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자위대도 그 명칭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반 군처럼 뭐 명칭을 바꾼다고 하죠. 맞습니다. 원래는 1, 2, 3, 4라는 식으로 숫자를 써가지고 절대 군대처럼 안 보이게끔 했던 것들을 우리 군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령, 대령 이런 식으로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1등병, 2등병 진짜 군대처럼 체계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헤그세스가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일본과 지금 미국 사이에 군사적 협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거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 얘기까지 한 게 아닐까. 어차피 미국은 본토 방위로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은 이 중국 방어에 있어서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겠다. 라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실무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마 처음으로 그때 한국 안 왔어요. 그때 어수선해가지고 올해 초에 한 3, 4월이었습니까? 하여튼 상반기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원 티어터 하나의 전구. 그때 그 아이디어를 해서 헤그세스가 그거 너무 좋아 이랬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전구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금 다카이치가 얘기하는 유사시, 이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하나의 전장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일본 내에서 뭔가 전쟁하려는 체계를 바꾸나 보다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구를 만약에 묶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한미일 간에 한미는 저기 미일의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구조상, 구조상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다카이치도 그거 믿고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었다. 라고. 그러네요. 원티어를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상기시켜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전쟁 얘기를 좀 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어제 오밤중에 또 카톡을 보내가지고 포린 어페어스의 이런 기사, 저 기사예요. 네, 일리아 교수님한테 제가 밤에 이것 좀 읽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거 기사가 크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태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러시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푸틴이 또 부다페스트 회담이 이제 발말되면서
강제 제재를 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루코일이라는 석유 회사에 제재를 했는데 루코엘. 루코일. 그래서 그 회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러시아 석유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석유를 개발하고 파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큰 정말 비상적으로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세 개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 거. 세 개 회사들은 거의 90%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도 유럽 쪽에서도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다 이 마이너들을 10%도 안 되는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석유 마켓에 큰 타격이 없었어요. 타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랬네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마음대로 진행이 안 돼. 계속 되니까 나는 그거는 멈추려고 하는데 푸틴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큰 재계를 들고 때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이 큰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을, 그러니까 한 기업을 때린 거예요. 이제 와서. 근데 그게 정말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장 큰 이제 가장 큰 기업을 아직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 3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을 딱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네. 러시아 내에서도 네. 러시아 외에서도 갑자기 이 회사가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들이 막 파산이 되면서 릴레이 도미노 효과처럼 막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불가리아에서도 프로젝트가 있었고 아제르바이잔 회사도 있었고 뭐 루마니아도 뭐 EU도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러시아 뉴스를 보면 전부 다 파산 직전에 있고 올스톱. 팔려고 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그 전에서도 올라왔던 세금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내년에 세금을 못 낼 것 같아요라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빨간 불이 여기저기 둔둔둔둔둔 막 이렇게 켜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대사예요. 아니,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이잖아요. 벌써 이제 내년 2월 되면 4년째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처음에 전쟁 났을 때 뭐 바이든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금융 제재하고 뭐 기업 제재하고 인물에 대해 제재해서 엄청나게 퍼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옆에 주변 머리들만 지금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을 끊으려는 노력에서는 했던 게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쓰고 난 다음에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게끔 딱 최소한의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렇죠. 러시아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딱 제재를 여기까지 하고 어느 정도의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한해주고 하지만 그렇게 하되 러시아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보호할 구역은 보호해주고 러시아가 정말 망해버리면 그건 전 세계에 어쨌든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데 뭐냐면 항상 그게 우려했던 게 러시아 분리분산이에요. 분리분산이 되면 러시아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 핵을 누가 가지는지에 또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걸 최대한 유럽 입장에서 혹은 미국 입장에서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약간 한 스텝 또 들어갔어요. 이 위험한 영역으로. 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참 저기에서도 이제 부지에서 나온 것처럼 좀 늦은 움직이지만 이거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와 이거 좀 센 한 방인데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연히 교수님을 믿고 전체 기사를 다 읽진 않았어요. 앞부분만 읽었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일리아 교수님이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뭐 이자 부담도 그렇고
뭐 사람들 뭐 렌트비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곳곳에서 일상이 거의 마비되는 수준까지 계속 가고 있다. 약도 못 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긴 한데 이게 악화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을 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비판할 때는 아리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 뭘 악화된 게 하나도 없어. 뭐 별 차이 없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여기는 알아야 되는 게 일부 사람들이 극소한 일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그렇겠죠. 무기를 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네, 무기에 만든 관련된 그렇죠. 업계의 종사들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정말 크게 부상을 했어요. 네. 근데 딱 그거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경제 영역들이 적어도 침체, 잘하면 완전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긴 한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가 딱 회사가 하나 있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근데 그 원래도 잘 안 나갔던 회사이긴 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부에서 거기 그쪽에서 이제 원래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끊기면서 다 그 무기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지금 4일째를 하고 있고 금요일은 무조건 휴일이에요. 그것도 무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그거 빼줘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에서도 휴가를 예를 들어서 되게 긴 편이긴 한데 이미 긴 휴가에 더 긴 휴가를 무급으로 지금 강제로 직원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휴가가 예를 들어서 3주인데 너는 3개월 가. 무급으로. 공장이 거의 멈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것도 제가 지금 사례로 든 게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이게 정말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 네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시 경제 체제로 지금 러시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 돌릴 수 있는 공장들은 일단 다 돌려요. 그럼 생필품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뭐가 차고 들어왔냐면 중국이 차고 들어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방 기업들 다 내쫓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중국제가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방 기업들 걸 한국 자동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중국 자동차로 바꿔야 돼.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력 차이가 엄청 나단 말이에요.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전시경제 체제라는 거는 일시적인 걸 사실 상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을 넘어가고 4년째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 전쟁 피로감도 있는데다가 삶의 질이 그냥 이게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순간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네. 웃기는 부분들도 많아요. 되게 어떤 러시아의 거죠? 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러시아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큰 선물을 하고 싶으면 자동차를 막 그렇게 해주고 막 이벤트처럼 자동차를 선물해주는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비싼 선물을. 네, 그러니까 비싼 선물이긴 한데 뭐 언제도 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 SNS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막 안 돼 벗어봐 막 그렇게 했는데 중국차야. 그래서 그 여자가 오빠 헤어지자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게 지금 밈이 됐어요. 중국 자동차를 선물하면 헤어지자는 거고. 너무 웃긴데? 그 밈을 우리가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찾아봐야지. 예, 사실 우리가 그냥 계속 뉴스를 통해서 잘 안 나온 얘기고 저희가 나와서 살짝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 세게 비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한국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사람들 한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우호적인 감정이 굉장히 좋아해요.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몰래 잘해보자 했는데 그걸 또 신호를 못 알아채시고 지난 정권에서. 그렇습니다. 예. 쪽박을 깨버렸죠. 중국차 헤어지자는 거냐. 오늘의 명언으로. 더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이거 하나.
러시아 공산당이 김정은의 레닌상을 수여했다는데 이건 뭔가요? 그냥 준 건가요? 그냥 준 거. 이건 큰 네. 뉴스가 큰 아니고요.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단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있긴 한데 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친정부의 완전히 이제 오. 정부의 강아지처럼 이제 행동하는 세력인데 근데 교수님 많은 사람들은 푸틴이 러시아 공산당 소속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푸틴은 저도 헷갈려요. 설명해 주세요. 푸틴은 그 정당이 없어요. 푸틴 무소속이에요. 대통령이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그 원래 전에도 출마했을 때도 무소속이었어요. 그랬어요? 무소속 대통령이에요. 아, 푸틴은. 그렇구나.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당 역할은 통합 러시아당. 그렇지. 통합 러시아당이 하고 통합 있죠. 러시아당. 네, 통합 러시아당 다수고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죠, 국회를. 근데 이 레닌상이라는 게 소련에선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네. 레닌상은 소련 안에 뭐 큰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고 네. 최고의 훈장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참 이제 소련이 붕괴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한창 그거는 안 하다가 네. 이제는 거의 17년, 18년부터는 다시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제 해외도 확장해서 수출해서 이제 북한에도 너무나도 큰 업적을 네. 주신 동무들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훈장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금 들어가 있어요? 금? 그럴 리가요. 네. 요즘 금 지금 비싼데. 러시아 공산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 금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제1야당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너무 굉장히 미미한- 미미합니다. 네. 의미 없는 기사를 우리가 지금 한 4분이나. 그래도 그 푸틴 대통령이 무소속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